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역시 덥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엔 더 센 폭염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찜통 같은 열돔에 갇힌다는 건데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에 실린 사진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뭔가 증명서 같은 거를 들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세계 첫 백신 부스터샷을 맞았다는 증명서입니다. 그러면은 3차 접종을 한 겁니다. 우리로서는 좀 부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직 전 국민들이 아직 2차 접종까지 가지 못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백신 예약,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검토한다. 지난해 마스크 품절 사태가 있었죠. 좀 혼란이 있었는데 좀 시간이 늦긴 했지만 요일제를 적용했죠. 백신 역시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앞서서 50대 예약, 이게 혼란이 좀 있었잖아요. 연령을 세분화해서 인원 분산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 1,600명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상황이 이미 1,000명 이상을 훌쩍 넘어갔고요. 사상 최고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여당 100% 간다. 이걸 당론으로 정했어요. 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는 안 된다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산으로 가는 추경이다. 뭔가 지금 충돌하고 있고요. 다른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여당 당정 합의를 뒤집고 전국민 지급으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당초는 소득 하위 80%였는데 이걸 뒤집은 거죠. 그러자 홍남기 부총리 따르기 어렵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대표 합의를 한 것인데 번복했다. 이걸 가지고 또 번복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합의했고 번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우선이다.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산으로 가고 있다. 기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10,000원 공약, 노사 고통만 키웠다. 논쟁도 치열했고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대립을 했는데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매몰돼서 널뛰기식 인상을 했다. 임기 초반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후반엔 또 인상폭이 주춤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노측은 노동자를 우롱하는 거다. 공약 10,000원까지 간다는 게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이거 못 지켰지 않습니까? 반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측은 이거 이렇게 오르면 실업난 악화된다.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 수단의 이용, 혼란을 초래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7월 14일 수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덜컥수의 결과. 덜컥수. 바둑을 즐기시는 분은 아시는 표현인데요. 뭔가 깊은 고민 없이 그냥 한술 딱 둔 겁니다. 그러나 그 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게 덜컥수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덜컥수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넘버 투 경쟁입니다. 여당의 대선 주자들, 대선 후보들의 경쟁 지금 진행 중이죠. 1위 주자가 있고 1위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좀 따라가고 있는 2위 후보들이 있는데 2위가 누가 될 것인가 이 경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여당의 경선은요, 결선 투표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공작의 냄새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어제 무슨 얘기를 하면서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 파장이 어떻게 비칠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요. 이 내용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람다까지 왔다. 람다요. 알파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들어보셨죠? 람다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인데 람다 바이러스까지 등장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치명률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이 얘기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줄 것이냐 아니냐.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이 문제로요. 여러 가지 갈래에서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전국민 재난지원금 확정적 합의 아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회동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섰는데 혼선을 자아내고 있다. 이겁니다. 확정적으로 합의한 거 아닙니다. 그저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번복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여당은 전 국민에 지급하겠다. 당론으로 확정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아니 당정이 소득하위 80%만 지급하기로 합의했잖아요. 이거 지키세요. 전 국민 주는 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지금 상황이요. 자, 그럼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방식,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한다면 전국민 지원 방식에 대한 그런 논의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적 합의가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고, 저는 그래서 바로 저는 당에 이제 돌아와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직접 대면해서 같이 상의하고,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을 최종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 국민 지원한다고 합의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80% 지원할 바에야 그 선별하느라고 논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0% 지원한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잘 합의가 됐는데 야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것은 안타깝고, 이걸 가지고 저는 이준석 대표를 윽박 지르는 것은 올바른 야당의 태도가 아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설명 그리고 국민의힘의 설명은 이거예요. 합의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거나 번복한 것도 없다. 이 설명입니다. 일단 지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땐 그 정도 말장난 같은 느낌이 전 드는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거기서 발표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대표 간에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분끼리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합의했으니 당에 돌아가서 당의 추인을 받자라고 얘기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합의한 내용들을 당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국민들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 소위 여가부 폐지, 통일 폐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부터 리더십에 상당히 나름대로 내부에 흔들림이 있는 상황에서 저런 방식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활로를 개척해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한 어떤 예를 들면 협치라는 과정들을 내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자마자 당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언론 나오는 건 100분간만 유지된 합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래서 저런 측면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대표가 실제 80% 지급과 전국민 지급이라는 차이를 몰랐겠습니까?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었겠죠. 예를 들면 적어도 전국민 지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합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면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돌아와서 제가 볼 때 당에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거지, 제가 볼 때 합의한 거죠. 근데 1차는 그거죠.
중소자영업자들이 힘이 많이 되니 예. 거기에 두텁게 지급하고 예. 여력이 있으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 두 가지 2단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예를 들면 1단계는 합의하고 2단계는 합의 안 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연속돼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제일 문제는 2차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예산안법 문제 같은 경우인데 그것도 몰랐겠습니까? 예산이 없다는 거? 제가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많은 얘기들은 스스로 예를 들면 합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합의할 생각이 없었고 송 대표를 만나면서 예. 송 대표에게 속임수 썼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러면 여야 간 협치가 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깔끔하게 이준석 당대표가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혼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설명이 길어지게 되면은요, 뭔가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통상 보거든요. 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병민 교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게? 양당 대표가 원래는 치킨과 맥주에 회동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당 대표끼리의 만남이 좀 필요했던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정 시집에서 회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예. 첫 번째 만남에서 뭔가 대단한 합의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얘기겠죠. 아마도 코로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양당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접점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는 거리두기 때문에 단 2명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요. 예. 스피커폰을 통해서 대변인에게 전달하고 양당 대변인이 이 내용을 합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민에게 안내하다 그렇죠.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문제가 발생됐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 여기에서 합의라는 단어를 빼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도로 언급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예. 그 의사결정은 결국 원내에 있는 예결위의 몫으로 돌아가고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예. 다만 대표끼리의 만남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신속하게 이뤄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협의를 거쳤다라는 정도였을 것인데 예. 이것이 조금 상황이 전달되면서 와전된 측면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병민 교수께 내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궁금한 것은 사실은 그렇다면은 여야 대표끼리는 적당한 논의 정도 한 건데 대변인이 잘못해서 합의로 나갔다. 이겁니까, 그럼?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바라보기에는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쯤 되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것 역시 제 불찰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변인들 언론에 따르면 그냥 대표들이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네. 적어서 발표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예. 역시 제 책임이다, 불찰이다라고 한 번쯤 진지하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과거 원내대표끼리의 만남에서 진짜 예. 합의가 있더라도 예. 합의를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문을 들고 당내의 의총으로 갖고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도 민주당과 합의를 거치고 의총에 가서 뒤집어진 전례가 있고요. 예. 과거에 박영선 원내대표 시절에도 합의를 거치고 나서 당내에 반발이 부딪혀갖고 그렇습니다.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 경우들도 왕왕 존재를 합니다. 예. 지금 이준석 대표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여당 대표와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던 예. 하나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해프닝들을 어느 정도 조정하고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본질로 좀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최영호 고문님께 좀 드려야 되나요? 사실은 이게 혼란이 있었어요. 처음에 여야 대표가 만났습니다. 2명만 만난 거예요. 지금 이게 방역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나서 대변인들이 합의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기자들에게. 그리고 그게 기사화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2시간 정도 흐르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의 설명이 밤에 나옵니다. 입장문이요. 그런데 그 입장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원래 의도는 취지는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 목적이 첫째다. 그리고 이건 합의가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추경을 쓰잖아요. 그럼 그러고 나서 추경에서 돈이 남을 경우에는 전 국민 지원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추경 30장조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쓸 때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많은 분들이 말하기에는 안 남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뭡니까 재난지원금은? 아니 근데요 지금 예. 1차 추경을 해서 지금 돈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84%가 지금 하나도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돈 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항상 합의문을 써서 예.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예. 그 말 과정에 이 소위 말하는 협상 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을 갖고서 이것을 확정적으로 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지금 사실 아무런 그러니까 협의를 했지만 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글이 들어간 그리고 사인이 들어간 것도 우총 가서 지금 뒤집어지는 판인데 예. 이걸 너무 지금 침소봉대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니, 그 안에서 뭐 이 재난지원금 얘기만 했겠습니까? 여러 예. 가지 얘기 다 했을 건데 그럼 뭐 그게 다 지켜집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너무 지금 이걸 좀 더 그럼 침소봉대하는 쪽은 여당에서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당 야당 다 지금 야당에서도 아이고 이제 한번 뭐 잘하는가 한 달을 봐왔는데 예. 뭐 말도 잘하고 뭐 예. 책임 있게 지금 진행하니까 지금 뭐 사실 당내에서 크게 도와준 거 있습니까? 당 대표가 저렇게 나와서 쇄신하고 개혁하자 그러면요 초선 재선들이 뭐 5명 6명씩 팀 만들어서 다 그 서포트하고 한 게 과거의 정치라 그러면 예. 그거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저는 국민의힘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예. 그럼 이준석 대표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다. 이거 외에는 지금 뭐 더 나간 거 없는 거 생각해요. 그 얘기는 주제가 따로 잡혔거든요. 그때 네. 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답은 안 하셨네요. 이거는 조대인 변호사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조건을 달았거든요. 남으면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남으면 한다. 네. 어쨌든 뭐 저도 그 뭐 어떻게 뭐 이준석 대표가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태도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따가 뒤에 주제가 있지만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기회 드릴게요. 그때. 네. 뭐 이준석 대표가 그 어쨌든 본인의 스타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본인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잘 안 듣는 듯한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안 물어본다는 거죠. 본인이 결정한 거에 있어서 뭐 본인이 밀고 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예. 중진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듣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당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혼란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코너에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예. 좀 밉상처럼 보여서 이렇게 조금 안 도와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 교수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입장이 명확히 있어요. 선별 지원이라는 입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렇죠. 계속 얘기를 해왔었죠. 예. 그럼 예를 들면 당대변이 안 물어봤을까요? 당대표한테? 아니 예를 들면 전국민 합의라는 게 이게 맞습니까? 예를 들면 당의 입장과 다른데요? 그렇다면 이걸 합의했다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라고 안 물어봤다는 것도 문제인 거죠. 물어보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죠. 당 대변인은 당 대표 또는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입장인데 다른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예를 들면 전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는 중대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여가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말든 상관없이 당 대변인이 합의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예. 당 대표에게 물어봤겠죠. 이 중대한 사안을. 그럼 제가 볼 땐 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합의라고 확인을 안 해줬다고 얘기하면 당 대변인이 예. 합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전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준석 당대표가 자기 나름대로의 당의 앞으로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입장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관철을 못 시킨 거죠. 당 내부에서. 아. 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상관없이 과정에 예. 대한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혼선을 빚게 하고 많은 국민들한테 예를 들면 전 국민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갖다가 100분 만에 바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 사과해야 되는 거죠. 사과하지 않는 게 제가 볼 때 이상한 거죠. 공당의 당대표이고 당의 입장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당은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그리고 이게 뭡니까? 뭐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고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합의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복도 없어요. 왜 그러세요? 또 이런 반응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자,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역시 이어집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 있습니다. 오늘 위기다, 뭐 리스크다 이런 기사 참 많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최대 위기, 휘청이는 이준석 리더십이다.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을 했다는 거죠. 재난지원금 지금 얘기했는데 앞서서는 통일부 폐지 주장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또 당내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잖아요. 비판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비판을 지금 자꾸 자아내고 있다. 내부 비판이 본물을 이룬다. 이런 흐름이라면 대선 과정에서도 리스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기사는. 그래서 영선 그리고 원내대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닌 대표의 한계인데 이게 극복하는 부분이 과제로 남아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당정 서로 떠넘기던 불씨. 이 재난지원금 얘기예요. 지금 당정이 소득 하위 80%로 일단 합의를 했는데 그 전에는 정부는 70% 정도, 여당은 다 주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합의가 된 게 80%인데 이게 불씨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에서는 영 뭔가 마땅치가 않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준석 덜컥 받아 당 흔들 꼴이다. 여기서 이제 덜컥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군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원금 딜 벌집을 쑤신 상황이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의견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통일부 폐지 문제 같은 경우도 저만 하더라도 여성가족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통일부 폐지 문제는 반대거든요.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속 같은 실수를 더 크게 벌일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대표 간의 이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회수를 건너면 귤 맛을 잃어버리는 이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우리 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귤 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힘당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 맛을 잃고 탱자가 된 것입니까? 뭐 여야의 이제 반응이었어요. 만평을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뭐 국민일보 만평인데요. 여기 보면 두 인물이 좀 서 있죠. 민주 그리고 국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힘이라고 써 있는 이 인물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하고 이게 뭔 짓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뭔가를 찢어버렸어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문을 이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따지는 거에 가서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그리고 뒤에는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둘이 매달려 있고요. 그래서 합의본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만평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풍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대단한 강도의 풍자입니다 지금. 최영욱님. 네. 그러니까 이 만평, 그리고 앞선 기사는 이준석 대표가 몰라서 여당에 당했다. 뭐 이런 내용들로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지금 덜컥수에 이제 당한 분위기가 되지만 예. 아니 최고회의나 뭐 이런 통해서 당론은 분명히 숙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넘어서 예. 또 당의 이제 원내대표나 정책위원장하고 소통이 없이 예. 자기가 단독으로 정했으면 만무하고요. 예. 지금 이제 말을 잘라다 보니까 앞뒷말이 지금 들어온 것들이 좀 불충분해서 말이 안 맞습니다만은 뭐 회의가 끝나고 이제 당에 돌아와서는 원내대표 만나고 또 논의를 한 거죠. 다 논의를 이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시 그거는 밟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의원총회 열어서 그럼 우리 다시 장하다. 그래서 우리 의원총회에서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뭐 다른 방향에서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은 두텁게 피해 계층을 하자 이 말을 강조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다시 만들면서 가면 좋겠고요. 아니 지금 이준석 당 대표가 뭐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예. 여기서 이제 더 뭐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저는 뭐 더한 실수를 하더라도 예. 지난 10년간 국민의힘에 이런 젊은이들이 눈길을 돌려준 거 하나만 갖고도 이미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거다. 예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비난을 저는 예. 뭐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 자체를 변화시킨 이 부분,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다. 지금 이런 점을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당을 많이 바꾸고 있고 지지율도 많이 올린 것은 사실인데요. 예.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이제 당 대표로서 그 역할을 좀 잘 해 나가려면 본인의 스타일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로 그 상징되는 게 뭐 하버드대 나왔고 되게 똑똑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다른 사람 얘기도 좀 잘 안 듣는다라는 그런 좀 선입견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게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들, 기성 정치인들을 뭐 꼰대로 평가를 하면서 뭐 내가 하는 게 더 맞을 것이다. 국민들이 또
원할 것이다. 당원들이 더 원할 것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예. 당대표가 훌륭한 당대표가 되려면 그 내부의 그 결속이라든지 내부의 지지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이 생각이 매몰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패싱을 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경우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이준석 대표가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하는 부분들, 예. 예전에 인터뷰에서 뭐 소수가 그 다수를 이끌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예.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다른 사람들과 융화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좀 따라가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지금 당내에서의 그 이런 반발이라든지 아무리 옳은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반발이라든지 이런 충돌들은 계속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소상공인을 좀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냐 아니면 20%를 빼고 80%만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작은 목적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내 의견 교환과 소통이 과연 충분했었느냐? 했었으면 반발이 안 나왔었겠죠. 이런 부분을 지적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당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당 이준석 탱자됐다. 이게 탱자됐다 보니까 앞에 귤이 아니고 뭐 이게 생략된 것 같네요. 그래서 야당은 야당 대표 비하하는 겁니까 지금? 뭡니까?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번복했다 비판하면서 이거 약속 지켜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고요. 여당의 대선 주자분들도요. 뭐 이런 데서 지적을 하면서 뭐 손실보상금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여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근데 여당 내에서 약간 다른 의견도 좀 있어요.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석 대표를 바보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당내 중진들이 막 비판을 하잖아요. 그때 반발하는 거예요. 이 대표에게 기대하는 건 기존과 다른 정치다. 국민의힘에서 방해한다면 다시 폭망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압박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김병희 교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이동학 최고위원의 말에서 저 국민의힘에서 방해한다면 가로에 여야 정치권에서 방해한다면으로 바꾸는 것이 사실 이동학 최고위원의 속내가 아닐까라는 그 부분도 좀 담겨 있을 수 생각이 있어요. 저는 강하게 듭니다. 이유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매우 가열차게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난에 나서고 있는데요. 예. 사실 송영길 지도부를 향해서 이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박용진 후보를 비롯한 이낙연 후보, 그리고 난 뒤에 국민의힘의 유승민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대권 주자들이 당초에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4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겪게 될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 그런데 이 상황에서 80%냐 100%냐를 두고 지역적인 문제에서 합의를 한 해 만에가 결국 중요한 상황이냐 이런 얘기들을 꼬집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제가 왜 이동학 전 최고위원 말에 대해서 여야 모두를 같이 언급했는고 하니 예.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을 지켜보고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준석 대표가 가서 만나야 되는 건 송영길 대표와의 만찬 자리가 아니라 지금 방역 실패의 책임이 정부와 민주당이겠다. 이렇게 거칠게 몰아세우면서 비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김호란 방역 기획관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돼서 예. 얼마 전까지 정부가 이 7월부터 코로나가 잦아들게 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얘기해놓고 예. 지금 와서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코로나 위기가 워낙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야 간의 정쟁은 뒤로 물리고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송영길 대표를 만난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좀 주목해 달라는 거네요, 네, 지금 그래서 김병희 교수는. 이 여의도 정치문법에서의 일부 실수가 나왔던 건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더라도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지금 현재 있는 지도부 전체를 폄훼하는 일로 접어들게 되면 다시 코로나 위기의 엄중한 상황에서 여야 정쟁의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국민을 위한
여야 협치의 과정으로 돌아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전국민 예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지금 여당은 당론으로 전국민 대상으로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국회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요, 이번에도 홍두삼이 되나. 과거에 여당의 주장에 반대를 많이 했으나 결국은 여당의 뜻대로 간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역시 그거예요? 라고 이 기사는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어제 국회 모습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원금으로 하는 것으로 지도부가 우선 결정을 하고 이것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기로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길을 내는 건 정치가 내는 거예요.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반대해서 국회가 결정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죠. 저는 뭐 그 재정 운영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의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지만은 그 상위 계층, 특히 상위 20%는 오히려 부채가 마이너스 2.2% 줄었습니다. 근데 이 밑에 하위 계층에 줘야 될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돈을 주자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의원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그거 안 됩니다. 저는 반대예요.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여당에 대해서요. 중앙 고문님. 네. 그렇게 반대 목소리 냈는데 앞선 기사는 이번에도 홍두삼이 역시 여당 뜻대로 어떻게 보세요? 홍백기를 들 것인가? 아. 네. 근데 구전구패입니다. 아. 사표도 몇 번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장수 부총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자기의 임기는 내년 3월 달까지밖에 지 못합니다. 아, 그러면요. 뭐 지금 뭐 뒤로 물러날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꼭 지켜내리라고 생각을 지금 이번에는 사표 불사하고 지키려고 할 것이다. 네. 뭐 지금 사표 써놓고 이거는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근데 자 이렇게 만약에 사표 쓰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예. 이것처럼 또 나라에 손해가 가는 일이 없어요. 또 거기에다가 국회 청문회죠. 또 몇 달 걸리죠. 그러면 예산 짤 수 있는 수장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홍남기 부총리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우리 지금 650조에 시작해갖고 이번에 이제 여기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1000조가 되거든요. 예. 국가 부채가. 그거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홍남기 부총리의 어떤 해안과 경험을 한번 이번에는 좀 믿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또 생각하지 못한 복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추경이 대략 33조 원 정도 규모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권 내에서 조금씩 나오는 목소리가 이거 액수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벌써 나옵니다. 근데요, 추경 금액을 높이려면요, 이건 정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당의 대선 경쟁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뭐 요즘에 좀 변화의 조짐이 있다. 이런 분석 많았죠? 여기 한눈에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최근에 나온 지지율 결과 3가지가 한눈에 있어요. 일단 아래부터 가겠습니다. 아래부터 가장 먼저 나왔고요. 위로 갈수록 최근입니다. 근데 아래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 윤석열, 가상 양자 대결이에요. 이게 지난 3일 공개된 건데요. 3일 조사된 건데 여기 보시면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앞서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지사 관련된 거예요. 위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지지율 조사는 지난 5일, 7일 이루어진 건데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요. 또 앞서 본 거하고 다르죠. 그리고 또 가장 최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재명, 윤석열 있죠? 비슷합니다. 또 여기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종잡을 수가 없네요. 물론 시점에 차이 있습니다. 많이 안 납니다. 비슷한 시점에 나왔는데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자, 다시 아래로 가겠습니다.
반면에 이낙연, 윤석열 이런 가상 대결, 이제 이낙연 후보 중심으로 봅니다. 여기 보면 차이가 좀 나죠. 한 10%포인트 이상 납니다. 이게 이달 초에 나온 거고요. 위로 갑니다. 이쪽입니다. 여기는 이낙연, 윤석열 같아요. 그리고 옆에 갑니다. 여기는 아주 근소하지만 앞섭니다. 뭔가 이재명 지사 지지율과는 좀 다르죠, 흐름이요. 물론 같은 데가 아니라 다 다른 곳에 조사했습니다. 일단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 듯도 합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이 모습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어떤 흐름으로 보이세요? 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아. 저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율이 그 박스권에 형성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치고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인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예. 아직 그 여당 측의 대권 후보에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지금 손을 들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 그 대통령 지지층에 관련돼서 누가 이 그 흐름을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조금 앞섰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토론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보여준 모습들 그리고 의혹에 관련해서 해명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대통령을 온전히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부분들 이게 대안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뭐 들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을 끌어안는 데 있어서 방법이 본인이 예전에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과 조금 나를 서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로 조금 상처를 입고 아직도 좀 기억에서 그 헤매고 있는 그 국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끌어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옆에 친문들 의원들 몇 명 꼽아놓고 나는 이제 다 마음을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봤을 때 친문을 다 끌어야지 않았고 그러니까 매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어차피 내가 이길 건데라는 생각이 너무 좀 드러나요.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내 경선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당신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았는데 왜 다 이긴 척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조금 몰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 측으로 흐름이 조금 몰아져 가는 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 있어서 되게 예. 최장수 총리를 또 지냈고 그런 또 일관된 뭐 또 이렇게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안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조대진 변호사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일시적 현상일 뿐이고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약간 반작용 아닙니까?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관련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마가편 이낙연. 그러니까 지금 뭐가 지지율이 좀 약간 탄력을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한 거예요. 주마가편이니까 말이 달리는데 채찍질을 더하는 거죠. 그럼 더 뛰겠죠, 지금. 합종연행 정세균. 여기는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이미 뭐 컷오프나 이런 데서 통과 못하시는 후보나 중간에 아니면 이제 포기하신 후보들한테 지지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거잖아요. 합종연행 정세균. 여당 경선 넘버2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보시죠. 이낙연 지지율 상승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컷오프 양승조 표심 흡수하려는 움직임 이런 거 있고요. 두 인물 모두 이 지사 과반 저지가 목표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최후의 날이라고 돼 있네요. 이 결선 투표일인데요. 최후의 날 1, 2위 뒤집기 전략이다. 일단 결선에 2등으로 올라가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2등이 누가 되느냐. 이 다툼, 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지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입니다. 정세균, 민주당 적통은 나와 이광재뿐이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광재 후보와는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럼 본인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네요, 결국에는. 남은 거는. 적통주당한 이낙연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내가 적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적통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정세균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적통, 적자는 이광재 후보님과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정을 자세하게 잘 살펴보시면 분명 차별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종욱 교수님, 여기서 말하는 적통은 누군가를 계승한다는 뜻인데 누구의 적통을 말하는 것이면서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적통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세 분이죠. 뭐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현 문재인 대통령 이 세 분 모두와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적통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 세 인물을 계승하는 거다. 본인만이 계승이다. 예.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적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컷오프가 딱 진행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소위 그 정세균 후보의 공격 포인트가 이재명 경기지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2위 쟁탈전을 이제 벌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는 건데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예를 들면 문재인, 노무현 이 두 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친문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탄핵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탄핵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에 예를 들면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적통이 아니다라고 공격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합류는 안 했습니다만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예를 들면 판단할 수 뭐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제가 볼 땐 호남에서의 적통 논쟁이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과 충청의 연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과거부터 따지고 보면 그랬을 때 양승조 지금 충남 지사랑도 결합하는 부분들이 호남과 충청의 연합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익 경쟁에서 선점을 잡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걸 통해서 한번 2위가 돼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결선 투표로 가려면 2위를 해야 되는데 5% 박스권, 5에서 7% 박스권을 넘어가야 돼요. 이걸 넘어가지 않게 되면 많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2위가 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세균 후보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지지율 얘기를 이 하셨습니다. 박스권을 빨리 탈출해야 된다. 근데 1차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걸 지금 탈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낙연 전 당대표의 탈출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흔들리면서부터 유권자들의 흐름이 계속 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윤을 지지하던 지지층들의 이동, 그다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동,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부분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에게 간 것 같아요.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했다가 이탈한 지지층의 일부도 이낙연 후보에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중도층이나 민주당 이탈층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 계속 몰릴 건지 아니면 다시 흐를 건지 이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적어도 이 흐름을 갖다가 정세균 전 총리가 받아와야 되거든요. 이걸 받아오지 않게 되면 제가 볼 때는 5에서 7% 박스권에 갇혀 있는 후보가 2위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이 2위인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지지율을 1, 2위가 아니라 2, 3위 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싸움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땐 저게 적통 논쟁으로 가능할까? 왜냐하면 저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네거티브 경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거티브 경쟁이라고 하는 건 명확한 사실이 등장하지 않게 되면 격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거 플러스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 내놓을 하나가 무엇인지 제가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여튼 경쟁이 막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 그리고 어떤 경쟁이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전 대변이라고 해야겠죠? 어제 뭔가 얘기 좀 했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동훈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이었죠. 여권 인사가 접촉을 해서 윤의 불리한 증언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윤석열 죽이려는 정치 공작이다. 야당은 충격적이다. 이거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어떻게 얘기를 했고 야당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권, 정권에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했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공작입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도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저희가 좀 판단해봐야겠으나 워낙 사안이 엄중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범야권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음해 공작 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우리 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굉장히 파장이 큰 것입니다. 예.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범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음해 시도일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어쨌든 이동훈 전 기자가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작이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경찰 쪽의 설명이 좀 있는데요. 언론에 전 보도가 된 경찰 쪽의 설명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당 내 반응인데요. 공작이라면 이름을 밝히고 수사를 의뢰하면 될 일, 신빙성이 의심된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반응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병민 교수. 네. 아직 모릅니다.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네, 팩트만 정리를 하자면 6월 29일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하는 그날 언론 뉴스에 이동훈 전 논설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도배가 되기 시작하죠. 여기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동훈 전 논설위원에 따르면 본인이 받게 되는 내용들과 본인에 대해서 어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건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한 피의 사실을 흘렸고 결국은 입건이 돼서 어저께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그토록 자신 있게 얘기했던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인권 수사가 왜 이동훈 전 논설위원회는 적용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6월 29일 전에 사실은 이미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는가? 뭔가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라고 여의도 정치권에 설왕설래하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6월 29일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하는 날에 맞춰서 터뜨리게 된다면 이것은 모종의 정치적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동훈 논설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뇌피셜로 그냥 지나치기에는 조금 더 문제가 커질 법한 내용이 사람을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정권의 인사, 여권의 인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회유를 하려고 했다. 사실 어찌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하는 경미한 상황일 수도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Y를 치고 Y는 우리가 보기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니셜 아니냐. 무슨 윤석열 이런 이름을 한 거 아니라 Y라고 표현했어요.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경찰과도 조율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마 여권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 얘기하고 수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조사를 받는 날 언론의 주목도를 좀 높이고 난 다음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람의 이름을 안 밝힐 재간이 없거든요. 아마 조만간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여기에 대한 사람, 누구인지에 대한 이름을 특정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 뒤에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하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렇게 누가 회유를 했다는 거를 해서 이동훈 전 대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그게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받은 건 받은 거잖아요. 뭔가를 받긴 받은 거 아니냐? 왜 물타기를 들어가요? 왜 윤석열 지금 뭐 후보를 갖다가 끼워넣는 이거조차가 지금 저는 뭐 굉장히 패착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뭐 정치 공작이다 그러면 바로 지금 밝히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윤석열 후보한테도 지금 좋을 것이고 모든 사람한테인데 뭐 굉장히 언론 플레이하는 부분들이 지금 뭐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정치 공작이면 깨고 빨리 지금 윤석열 총장도 전 총장도 지금 어떤 전기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지금 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뭐 지금 언론 플레이하는 거는 진짜로 뭐 참 뭐 보기 좋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대니 변호사, 뭐 공작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음습한 분위기잖아요, 사실은요. 지금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제 주장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향후? 일단 뭐 피의자들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경찰 조사 받고 나오면은 거의 다 공작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까 최영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피의자 지금 혐의가 있는 사람은 혐의가 있는 걸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본인에 관련된 부분이 공작이라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뭐 정권의 뭐 Y 인사가 뭐 찾아와서 뭐 Y를 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 정도로 비중이 있는 사람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동훈 기자가. 그래서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것도 만약에 있었으면 밝히면 될 것을 마치 무슨 정치 공작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고 나가는 것도 저는 그렇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동훈 전 대변인, 전 대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은 첫 번째 주장한 바는 여권 인사가 접촉을 해와서 Y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달라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과 관련해서 피의 사실이 유포가 됐다. 그 일방적으로 본인이 약간 뭐 매도가 됐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을 또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 좀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람다라는 표현이 좀 언론에 등장하고 있어요. 델타의 람다까지. 이게 이제 이 그리스 문자죠.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쭉 가는 표현인데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뭐가 지금. 근데 람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유럽도 다시 움츠러든다. 이게 페루 말입니다. 남미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그쪽은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알파도 있죠. 델타도 있죠. 람다까지 나온 겁니다. 그럼 이 람다는 무엇인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남미 페루에서 첫 확인됐는데 이미 한 30개 국가 정도로 좀 퍼진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 확진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페루에서는. 그리고 칠레는 3분의 1.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겁니다. 치명률 10%에 육박합니다. 엄청납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력은 크지만 치명률은 떨어진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퍼지긴 하지만 그렇게 생명과는 큰 관련이 없는 거 보이네라는 그나마 위로를 받았죠. 근데 이거는요. 아닙니다. 강합니다. 지금 보면 통계로 치명률이 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뭐 전문가들 얘기인데요. 이전에도 페루 치명률 세계 최고. 그래서 요거는 약간 국가적 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설명도 있지만 일단은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모습입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 람다 변이가 더 치명적이라는 지금 아직 확인 안 됐다. 이거 공식적으로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일단 통계상 숫자는 나오고는 있긴 합니다. 좀 더 봐야 되지만 람다라고까지 등장을 한 겁니다. 일단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방역 지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좀 받았죠. 과연 이거 지킬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뭡니까?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헬스장의 음악 속도예요. 빠른 음악 틀면 뭐 안 된다는 뭐 이런 취지인데 이 논란에 정부 적용이 어렵다면 조정하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회에서도 구체적으로 막 그 곡 이름을 들면서 뭐 이제 정부 관계 나왔거든요. 이러면서 이 중에서 헬스장에 틀으면 안 되는 음악, 되는 음악 아세요라고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쉽게 알겠습니까, 어디? 그러면서 질타가 있었죠. 그래서 적용이 어렵다면 조정하겠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영 의원이 방탄소년단의 버터, 다이너마이트, 싸이의 강남스타일, 나훈아의 테스형 어느 음악을 틀 수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패널분들 아세요? 테스형입니다. 아, 그건 됩니까? 네. 아,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 보니까 방탄소년단, 뭐 버터, 다이너마이트, 테스형은 되는데 싸이, 강남스타일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속도가 나와 있죠? BPM입니다. 여기는 120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되고요. 까다롭죠? 김지혁 교수님. 네. 뭐 이런 방역 수칙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택시 타는 문제도 있고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참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요. 예. 제가 볼 때 비마 전파 때문에 저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너무 빨리 걷거나 뛰거나 춤을 추게 되면 비말이 너무나 많이 확산돼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볼 때 정부에서는 아예 문을 닫게 하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럴 수 없으니까 저렇게 세부 규제를 두는 건데 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저거 지켜보고 있습니까? 얼마를 뛰는지 다 눌러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럼 다 저는 저런 식의 방법, 그러니까 현장성의 근거들을 두지 않게 되니까 세밀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고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냥 지침만 가지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전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의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정부의 해당 담당자들이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알만도 한데. 좀 상당히 길었잖아요. 예. 이제 좀 치밀하게 준비할 만도 한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핵심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감하게 셧다운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얘기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셧다운 시키지 않으면서 적어도 어떤 기준 아래로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잡해지는 거군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재정원전수 때문에 가장 중요하겠네요. 셧다운을 시키면요. 제가 볼 땐 지원을 해주면 돼요. 과감하게. 근데 지원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정당국이 계속 재정 건전성이거든요. 영국 작년 재정 적자가 555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71조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GDP 대비해서 재정 부양책 우리나라 3.5%예요. 다른 나라 다 10%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딱 정해놓고 있으니까 셧다운도 못 시키는 거고 확산되는 문제도 발생한.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문제는 재정당국과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방역당국이 충분히 얘기해서 필요할 땐 셧다운 시키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제가 볼 때 안 그렇게 되면 저런 해프닝이 앞으로 좀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중하고 이게 미국이 확진자 수를 확 줄인 거는 백신을 맞춰서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가 확진자를 확 줄일 수 있었던 거는 거리 두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의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거리 두기를 더 진짜로 강화를 해서 빨리 잡아야 되고요. 자, 거리 두기 강화도 못하고 지금 뭐 다른 뭐 확진자 수 늘어나는 거에 또 제일 뭐 문제되는 거는 백신 수급 아닙니까? 근데 백신 수급에 지금 뭐 추경 같은 데 4조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확 늘려서 지금 백신을 빨리 갖고 와서 맞히는 것이 훨씬 좋고요. 아까 람다 얘기 나왔잖아요. 페루 접종률 60%입니다. 60%인데도 저렇게 람다 변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기 들어간 이 접종 백신이 뭐냐면 시노팜 시노백이에요. 중국산. 그러니까 좋은 약 갖고 와서 빨리 국민에게 맞춰야 되고요. 지금 일본한테 우리가 접종률이 뒤졌어요. 주민등록 번호도 없는 일본한테 뒤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정부가 그냥 지적을 많이 받고 그냥 바꾸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는 최저임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결정이 됐죠.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이요. 근데 뭐 누구도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 불만입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최저임금 내년 적용됩니다. 9,160원. 노사는 부글부글이다. 경기회복 전망 고려해서 5.1% 인상을 했죠. 근데 경영계는 이거 중소기업 소상공인 외면한 겁니다.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런 반발이고요. 노총에서는요. 이거 10,000원 공약 이거 물거품 된 거 아닙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 지금부터 2개의 신문 기사를 좀 비교해 보겠는데요.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릅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 중앙일보와 서울신문 이 주제를 다루던데요. 좀 방향이 다릅니다. 중앙일보는 이런 내용이에요. 알바생보다 못 버는 편의점주의 하소연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 얘기죠. 자, 서울신문은요. 기구한 을들의 생존 전쟁. 여기 글자가 틀렸네요. 기구한입니다. 기구한. 그러니까 을들끼리 다툼이 발생하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신문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인데요. 사장 월 220만 원, 알바는 26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뭐가 따져보니까요. 요즘에 굉장히 좀 경기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거겠죠. 편의점 사장님 그냥 알바할까요? 그게 더 많이 버는데요. 이런 반응입니다. 코로나에 최저임금까지 그리고 또 어떤 이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이것도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하소연들을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사고요.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을들의 생존 경쟁, 최저임금은 왜 매번 볼모가 될까? 그러니까 지금 이 최저임금 얘기 나올 때마다 따지고 보면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의 갈등만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타격이 받는데 결국은 보면 다 어려우신 분들은 아니냐는 거죠.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간의 갈등만 부각됐다.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기구한 을들의 생존 경쟁이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김병민 교수하고 조대진 변호사 뭐 지금 쓰시라고 들었는데 쓰는 것보다 그냥 의견을 주세요. 두 가지 기사 지금 봤거든요. 자, 어떤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시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먼저 네, 김병민 교수. 중앙일보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처럼 지금 코로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결국 최저임금까지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면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현재 상황들을 과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에 대한 호소에 대해서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의점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바에는 편의점을 하면서 내가 벌 수 있는 돈보다 알바를 뛰면서 벌 수 있는 돈이 더 많게 된다면 누가 자영업에 영위할 수 있겠는가? 이 뒤에 나타나게 되는 현실은 결국 이러한 올라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기계가 아니면 자동화된 뭔가의 시스템이 대체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일들에 대한 고민들을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린 것 아닌가 싶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정치적 배경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정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거를 이 정도까지라도 인상하지 못했으면 문재인 대통령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보다 후퇴했다라고 하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혹시 이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우기가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서민들의 삶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 그래프 잠깐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초기에는 많이 올렸죠. 10%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니까 굉장히 낮게 책정하고 이번엔 좀 높게 한 거죠. 그래서 아니 이런 스케줄은 고민을 다 한 것입니까? 뭔가 좀 꼼꼼하게 일정 같은 거 따져본 겁니까? 이런 지적도 좀 곁들여지고 있어요, 지금요. 조대진 변호사, 두 가지 신문기사 좀 연속해서 봤는데요. 어느 쪽에 좀 더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뭐 서울신문의 그 의견에 더 동의를 을들의 하는데요. 기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일단 둘 다 어려우신 분 계층 아닙니까? 둘 다 어려운 계층이고 그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뭐 악한 일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어려워진다라는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는 것 자체가 그런 프레임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최저임금은 올려야 됩니다. 최저임금은 올려야 되는데 다만 아까 김병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 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속도 조절이 있는 것뿐이지 정부도 최초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을 계획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암초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조절 그 가능성들이 좀 줄어들었을 뿐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조절이 되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뭐 적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 또 반발, 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최영호 고문님 하신 말씀 있어요? 한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지금 받고 있는 모든 밥과 복리후생비까지 다 최저임금에 다 들어갑니다. 한 큰 지금 파도가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진짜로 연간 계획이 아니라 단연 계획을 짜서 가야지 진짜로 이 노동계가 뭐 반발할 수 있는 그 큰 파도는 분명히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기사인데요. 한번 소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날씨와 관련돼 있어요. 다음 주에 열돔에 갇힐 한반도 3년 전 최악 폭염 다시 닥칠 수도. 2018년 굉장히 더웠던 기억인데 그 이상 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돔입니다. 갇히는 겁니다. 더위에.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